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그러면 다양한 정의를 하고 물론 정의를 가지고 출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치, 행정, 이원론의 입장으로 시작될 때 19세기 후반에 정치행정 이원론일 때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 또는 정책 결정의 이런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 또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해서 정치학으로부터 행정학을 분리시키는 걸로부터 행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좀 그중에 좀 핵심이 될 것 가지고 첫 번째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의 개념에서 행정이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려는 행정조직의 집단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정책 결정은 정치 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의 집행을 행정 파트에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 부침을 거듭하다가 오늘날에는 보통 정치, 행정, 이론론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관료들의 전문성이 반영되어서 정책 결정마저도 여기 나오는 정책 형성마저도 실질적인 전문성이 맞으면 쌓인 행정 관료들이 이끌어가고 또한 그에 대한 집행 또한 본래대로 행정 관료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공공정책의 형성을 오늘날에는 행정 파트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어서 공공정책의 형성 바로 옛날은 정치 파트였습니다만 형성과 그거의 구체화 이건 행정 파트지요. 그들 같이 이끌어가는 행정조직의 집단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정책의 형성도 주된 역할을 행정에서 한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자들의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티트머스의 정의도 있고 스테인의 정의도 있지만 스키드모어 걸로 보신다면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기관의 자의적 정책을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나의 사회복지의 이 흐름의 과정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사회복지 이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는데 그걸 우리는 이미 배운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바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인 사회복지 정책을 문서화한 것을 우리가 법제화라고 소위 법령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것을 사회복지 법령이라고 해서 법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현실화, 소위 구체화시키는 이 과정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정책의 영역은 정치행정이원론에서 본다면 정치가 그리고 집행의 또는 구체화의 영역은 행정이 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행정관료들의 전문성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해서 정책의 영역부터 행정의 영역까지를 모두 행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신행정론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라이언트와 접목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3교시의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이 바로 여기 사회복지 행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라고 스키드모어의 정의는 아주 적절한 이런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목적과 성격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지향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 강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반영, 또 시민 참여 확대,
또 민간 공공의 협조 또는 민간 협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이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굳이 여러분들의 시험용으로서 본다면 굳이 이것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관주도라든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와 그를 바탕으로 한 민간 협력이라는 단어는 뭐 보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부담 갖지 않고 오늘날 사회복지 행정의 지향이라고 할 적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때 이건 지향이라고 적었지만 하나의 오늘날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이라고 제가 이게 목차를 달았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한번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자, 첫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다.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체계이죠. 시스템.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세 번째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 가치 지향적입니다. 가치 지향성이라고 적겠습니다.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거기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의 구현, 상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은 8번에 공공의 의지의 실현 과정입니다. 공공의지의 실현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9번째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관리 운영의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학적 관리론이나 또는 관료제 이론이라는 것처럼 그야말로 객관성, 어느 누가 봐도 거기에 편중 또는 어떤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적재적소의 인적 자원을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을 같이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기계적인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편중해서는 안 되고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말을 이렇게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이나 조화를 도모한다 해서 이렇게 관리 운영의 객관화 또 인적 자원의 활용 인적 자원이라고 해서 양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주관성이 가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적절한 균형이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또 이제 7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사회복지 여기 나오는 이 1번부터 6번째라는 것은 일반 행정의 그냥 행정의 특징이죠. 동시에 행정의 특징입니다. 행정의 특징. 그에 비해서 7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은 다른 행정과는 달리 인지된 욕구의 충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일까? 다른 행정은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주범적 욕구, 표현된 욕구, 인지된 욕구, 또 비교적 욕구 이렇게 있을 적에 보통 일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바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표현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욕구 말고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뛰어들어올지 모르는 느낌만 가지고 있지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된 욕구가 아니라 인지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표현된 욕구가 아니라 다른 행정은 표현된 욕구지만은 여기는 인지된 욕구에 대한 이런 충족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또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특히나 강조를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그에 대한 운영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성이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면은 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다른 행정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봐서는 바로 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마지막에 적었지만 중요 표시하시되 여기는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하나의 제공되는 서비스로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러면 이 사회복지 행정은 클라이언트와 자원 간의 연계 제공 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해주고 또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또 그러면 다시는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이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약간 표현을 했지만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그리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는 자원을 연계시키거나 제공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냐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5대 영역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영역을 같이 중요시하시되 이걸 또 실천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으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은 사복행정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는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그에 비해서 7번부터 9번까지는 사회복지 행정만의 특수성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통 혼용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굳이 한 5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1번을 보시되 2번 거기 보면 대상은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해결해야 되는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활동의 도덕적 정당화, 사람을 대한 도덕적 정당화가 필수 특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그 대상을 인간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은 그 대상을 인간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의 애매모호성,
사회복지 행정의 목적은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동물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게 되는 각진 표현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애매모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사회복지 행정은 그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부재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낮은 성공 확률. 또 더 쓴다면 성과 평가의 성과에 대한 많은 이견. 이런 등등을 우리가 같이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어본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재와 연결을 시켜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사회복지 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한다. 즉, 사회복지 조직의 주된 활동 대상은 문제나 욕구를 지닌 사람이다. 그러므로 3번 거의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되고 기술 활동에 제한이 많다. 또 그 대상이 4번입니다.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성공 확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셋째 줄에 나와 있지요. 또 6번째 보면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척도가 없고 따라서 성과 평가에 대한 논란도 많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쭉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특징을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으로 같이 정리를 했는데 보통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과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을 믹서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나면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서 여기에 중요 표시를 좀 더 하나 더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과정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과정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는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통설화되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보통 4가지로 그냥 통설화시켜서 정제를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공평성, 또 편의성 또는 접근성, 접근용이성, 또 효과성, 또 효율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 이념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온다면 만약에 소위 대상을 공동체 구성원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쓴다면 상대적으로 볼 적에 보편주의 운영 이념 왼쪽 페이지에 있죠.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채택해서 활용을 한다면 선별주의에 비해서 공평성과 접근성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다소 낮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운영 이념을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한다면 효과성, 효율성은 보편주의 운영 이념보다 높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다소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해서 그냥 차례로 운영상 이념에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행정의 이념에서 공평성, 편익성, 효과성, 효율성이 있지만 양자를 같이 묶어본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좀 착각들 하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은 보통 포스트 콥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거기다 평가를 넣어서 이렇게 2까지 합니다만 사실은 이 포스트 콥을 주장한 사람은 어익과 규릭이란 사람입니다.
어익과 규릭이라는 이 사람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견해가 나왔는데 그중에 다수 견해를 정리해 봤더니 바로 이런 것이 머릿말로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 행정이 뭐지요? 사회복지 행정이란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플래닝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뭐랄까요? 사회복지 행정은 조직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행정은 조정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행정은 예산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중에 다수의 견해를 정리했더니 이런 것들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그 남은 것 중에 머리말만 가지고 무의미 철자를 만들어 봤더니 수없이 많은 무의미 철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장 입에 부드럽게 붙는 것이 포스트 코브라는 거지요. 포스트 코브.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기획의 과정이다. 플래닝. 사회복지 행정이란 오르가니징에서 조직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인사의 과정이다. 스태핑. 사회복지 행정이란 지시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코디네이팅, 조정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리포팅, 보고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버제팅, 그래서 예산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평가의 과정이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을 무의미 철자로.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그러면 자꾸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ing라는 것입니다. 전부 ing. 사회복지 행정이란 뭐든지 간에 ing라는 것입니다. ing라는 것이지 플래닝 다음에 올가니징, 올가닝 다음에 스태핑, 스태핑 다음에 디렉팅 이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래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올가니징이라는 사람도 있고 스태핑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디렉팅이라는 사람도 있고 디렉팅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이것 다음에 이거, 이것 다음에 이거, 이것 다음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ing다 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먼저 유형으로 이렇게 본다면 기능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나눠보면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이렇게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 행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주된 역할이나 주된 기능을 소위 기획이나 또는 관리나 또는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면 행정체계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집행체계라고 하는 것은 주된 기능을 직접 접촉이나 또는 집행, 사회복지니까 전달 이런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한다면 집행체계라고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행정조직으로 설명해 볼 적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 전담기구 여기 이렇게 두는데 마치 시도에 있으면 마치 그쪽은 행정체계라고 이렇게 보이고 읍면동에 있으면 집행체계라고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유계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시도에 있는 파트 직원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 중에서도 주로 이렇게 직접
고객과 직접을 접촉하고 아니면 서비스 전달을 직접 담당하면 그쪽은 시도에 있는 집행체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딱딱 떠지게 이쪽은 행정체계, 이쪽은 집행체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주체에 따라서 주체를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우리가 보면은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또는 민간 전달 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적 전달 체계도 1970년대까지 물론 지금도 뭐 주는 그렇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공적 전달 체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공적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가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를 이루는 공적 전달 체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보통 이루는 것은 보통 혼합체계로 이렇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보통 혼합체계로 운영하지. 그래서 사적 전달 체계는 보통 민간 전달 체계 또는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혼합체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크라머가 제시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관계 아직은 뭐 출제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분류한다는 겁니다.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어디에서 역할 비중을 대부분을 차지하느냐라고 할 적에 정부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역할 비중의 10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면 국유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부가 받지만 비영리 부문은 정부 역할, 비영리 부문이 일부 역할을 맡아주는 것은 정부 주도 또는 정부 주도자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특히 비영리 민간 부문이 서로 역할의 비중을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기 한번 보시면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전달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 부문의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비영리 민간 부문에게 유임함으로써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하는 모형은 실용적 동반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정부 부문이 맞지만 많은 전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비영리 부문에게 유임해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전달 체계의 관료화도 방지하고 또 다양성도 반영하자 하는 것은 실용적 동반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원단체나 종교조직, 근린지역 등 비영리 단체로 1차적인 사회체제의 활용을 강조하는 민간 단체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넘겨주는 것은 민간 강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민간 주도가 아니라 민간 강화 모형. 그에 비해서 이제는 영리 부문까지 활용하게 되면 앞에서는 민간 부문에게 역할 비중을 많이든 조금이든 간에 넘겨준다 해도 비영리 부분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영리 부문까지를 활용하게 되고 시장 경제의 논리를 반영하게 되는 것은 민영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화 모형, 정부 주도자 모형, 실용적 동반자 모형, 그리고 민간 강화 모형, 그리고 영리 부문까지 동원을 해서 시장 논리를 반영하는 전달 체계의 모형은 바로 여기는 소위 민영화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써주고 나머지 아무리 민간 부문이 개입이 되어도 비영리 부문이었으나 그러나 민영화 모형은 영리 부문 그리고 시장 논리가 반영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액센트의 단어로 첫 줄에다가 영리 부문 그리고 둘째 줄에 시장 경제의 경쟁에 의존한다. 이런 시장 경쟁의 논리를 같이 반영하는 것은 민영화 모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가 있는데 한번 거기를 볼까요? 자, 공적 전달 체계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공적 전달 체계로 운영을 한다면 그 공적 전달 체계에 대한 운영 비교는 다음 페이지에 그 비교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특히 안정성이나 지속성 또는 공평성 또는 접근성 이런 등등의 특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공적 전달 체계의 주체를 중앙정부가 받는다면 공공부문의 공통점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가 맡을 때보다는 특히 공평성이나 또는 평등 또는 통합조정 서비스의 통합조정 이런 등등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보다 아마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만약에 지방정부가 주체를 맡는다면 여기는 접근성이 각하게 될 거예요. 접근성.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욕구 반영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체를 맡을 적에 보다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거기에 보면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며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외적 요인에 둔감하므로 사유서비스 민감한 전달이나 단기 개입에는 불리하며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 업무 담당 부서에 따라 대상이 개별 관리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현존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통합서비스 관리망으로서 행복이음 서비스가 이렇게 이끌어진다 해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에 따라서 대상이 개별 관리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서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한다면 거기는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또 자원봉사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복지 업무 담당 부서에 따라 대상이 개별 관리된다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한번 출제가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공공전달체계의 업무 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분권성이죠. 분권성. 현지성. 만약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체를 중앙정부가 맡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현지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분권성.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분권성 또는 현지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되냐는 갈등이 생긴다면 또 이것도 무조건 자기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된다. 현실성. 그렇죠? 현실성. 그래서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 확보 능력을 맞추어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전문성. 거기 보시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전문 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면서 무조건 너희 지역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나서 바로 이 업무를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성이고 그다음에 종합성. 거기 보시면 종합성, 계획과 집행의 분업 체계가 계획과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체계에서 집행이라고 하는 집행체계에서 하는데 분업체계가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책임의 명확화가 있어야 된다 해서 책임성. 이렇게 공적 전달 체계의 업무 분담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의 원칙에는 분권성, 즉 현지성, 또 현실성, 또 전문성, 또 그러면 종합성, 또 책임성 등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기 분권성에 초점을 두고 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적 전달 체계 나와 있죠. 민간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만약에 책임을 맡는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체가 된다면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 거기 2번에 독자적인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3번에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 또는 참여 욕구를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또 그러면 4번에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기금에 의해서 유지된다. 유동적이다. 상황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아니면 신축성이나 역동성이 있다라고 6번을 7번, 8번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상황의 변화와 욕구에 민감하다는 것은 신축적이다. 아니면 역동적이다. 위에 있는 유동적이다라는 말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공적 전달 체계는 이렇지만은 경직적이죠. 경직성. 환경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지만 그러나 민간 부문은 환경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신축적이다. 역동적이다. 7번에 있는 것처럼 유동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공적 전달 체계의 특징과 사적 전달 체계의 특징을 묶어서 박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3개를 다 암기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은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 집행의 원칙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축의 원칙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시면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첫 번째,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두 번째, 적절성의 원칙.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성. 또는 맞춤형이죠. 양과 질과 시간, 기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할 만큼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이 제공돼야 된다.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적절성이라고. 세 번째 지속성. 또 네 번째 평등성. 그리고 다섯 번째 포괄성. 이 포괄성은 욕구 충족의 다양성을 말하지.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욕구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한 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포괄성입니다. 다음에 접근성, 책임성, 그리고 통합성. 이렇게 8개의 원칙이 있는데 전문성은 여러분들 빼고 이렇게 4개 그리고 이렇게 3개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를 정리할 적에 자음과 모음의 순서에 의해서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자음과 모음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적절성, 지읒, 피읍, 비해서 보통 제가 할 때 GGPP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GGPP에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놓으면 이 4개는 나중에
서비스 제공의 원칙 6개 중에 4개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여기도 역시 자음과 모음의 순서대로 했는데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 이렇게 했는데 이 3개를 묶어놓으면 나중에 이것은 행정 집행 측면의 원칙 7개 중에 3개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축의 원리, 구축의 원칙 8개를 차례대로 GGPP에서 지읒, 피읍, 피읍에서 그렇게 이제 저는 암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여러분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암기를 해보시고 이렇게 다 암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원칙을 출제가지고 들 적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 3개를 다 암기하고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구축의 원칙 8개를 차례대로 정리를 해놨지요. 그래서 8개를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충족시키기보다는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화 방법, 통합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출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 방법으로서는 단일 접수 창고, 단일 인테이크라 해서 단일 접수 창고나 아니면 종합적인 정보 및 의뢰. 자, 여러분들 뭐 전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센터에 가면 접수 창고가 하나로 되어 있죠. 노트북을 가지고 가도 휴대폰을 가지고 가도 가전 제품을 가지고 가도 어떤 거든 간에 하나의 한 창구에서 다 접수를 하면 단일 접수 창고. 여기 와서 접수하고 저희 가서 접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어디가 좀 이상이 있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거기에서 바로 번호를 모여서 휴대폰 파트로 의뢰하고 가전제품 제 파트로 의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에어컨 파트로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종합적인 정보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례 관리, 또 사례 옹호, 또 추적 서비스라고 하는 트래킹, 또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종합 서비스 센터. 자, 우리가 보면 그것을 여러분들 가전제품의 서비스를 받으러 가서 갔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주 다니는 소위 가정의학과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런 그 소위 통합 서비스망을 한 자리에서 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망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사유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출제 비중은 좀 약합니다만은 사유 서비스 제공 체계의 모형으로 거기 뭐 안토넨과 시필라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사유 서비스 제공 체계는 보충주의 모형도 있고 공공 서비스 모형도 있고 가족주의 모형도 있고 시장 의존 모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충주의 모형은 비영리 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 조달만 하는 방식을 비영리 부문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되 정부는 재원 조달만 맡는 것은 보충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은 공공서비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모형으로 서비스 관련 모든 영역을 공공부문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족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전통적인 가족제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이런 모형을 가족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바뀌었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족제도의 전통으로 인해 사회 서비스 시스템이 파편화된 모형으로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요즘 보면은 아주 뭐 IMF에 아주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요게 가족주의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족주의 모형. 그래서 시장 의존 모형은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해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형은 시장 의존 모형입니다. 거기 보면 각자의 삶은 각자의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모형이다. 개인적 빈곤관이지요. 정부는 극빈층에 국한하여 최소의 지원을 하는데 그치는 모형이다. 최소의 지원. 때문에 최소한의 스티그마를 아주 정략적으로 쓰게 되면서 공공부조를 주된 운영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장 의존 모형.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으로 본다면 자유주의 복지 모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시장 의존 모형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체계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충주의 모형, 또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맡는 비영리 부분이 맡는 보충주의 모형.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지방정부, 공공부문이 전 책임을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 모형. 옛날처럼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모형은 바로 이제 가족주의적 가족 시스템으로, 모든 가족이라 하죠. 가족 친족 시스템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형들은 가족주의 모형. 그에 비해서 시장 의존 모형은 공공부조에 가까운 모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놓으시면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요를 좀 더 방만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행정의 개요와 특히 출제 비중은 전달 체계를 가지고 주된 시간의 비중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직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